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정시는 점점 더 다변화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지난 작년 수능과 같은 때에도 수능이 개편이 됐잖아요. 교육과정에 따라서 그 통합형 수능을 추구는 했지만 실제 여전히 대학은 계열별 수능을 요구하는 그런 아주 구조적인 좀 그런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점점 더 힘들게 공부를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시 모집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 우리 학교에서도 수업을 가장 지루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이 재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강연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설명회 1부의 그 강연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능 점수 구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채점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가 가장 오늘 강연에 있어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시 지원을 위한 정리 포인트를 제가 몇 가지 요소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또는 선생님들께서 다루시는 그런 정시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특징적인 부분들을 안내하고 이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작년에 되게 논란이 되었던 또는 뭐 어떻게 보면 통합형 수능의 기조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 구조도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통합형 수능은 지금 네 가지 영역, 즉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탐구 영역 중에서도 국어와 수학의 선택형 과목을 넣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시한 그 점수 산출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봤었는데요. 진짜 수학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함수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각자 구분해서 원점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평균에서 벌어지는 표준 편차라고 들어보셨어요? 표준 편차? 쉽게 말하면 성적이 얼마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볼 건데 그 표준 편차 값이 적을수록 유리한 과목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공통 과목에서도 원점수 평균을 구하고 선택 과목에서도 원점수 평균을 구할 텐데 공통 과목에서 차지하는 원점수의 비중은 더 높습니다. 한 75%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 선택 과목의 집단을 구분해서 어느 쪽의 원점수 평균이 더 높으냐가 평균이 더 잘 나왔고 표준 편차라는 그 값이 얼마나 촘촘한가에 따라서 그 표준 점수가 산출되는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말이 하나도 이해 안 되시죠? 네, 쉽게 말하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가 분모값으로 되어 있어요. 분수는 아시죠? 그러면 분모값이 적을수록 값이 크게 나오잖아요.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크듯이. 그래서 이렇게 언어와 매체와 미적분 기하 집단 쪽이 약간 더 난이도가 있는 과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과목을 선택한 집단들의 원점수 평균이 높고 그다음에 점수 차이가 좀 적다 보니까 이 분모값이 작아져서 언어와 매체 선택 집단, 미적분 기하 집단의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언매하고 미적분 기하가 더 유리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너무 이게 힘들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원점수가 높은 학생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는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23학년도 대학별 모집 단위별 수능 지정 과목인데요. 이게 통합형 수능과 좀 기조가 맞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미 대학들은 그러면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는 집단이 자연계열 성향을 띌 것이고 여전히 사탐보다는 과탐을 선택하는 집단이 자연계열 모집 단위를 선택할 확률이 높으니까 아예 모집 요강에서 이거를 선택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게끔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전에 수학 가형 응시자를 원하는 구조랑 똑같아지는 거죠.
게다가 반영 비율까지도 굉장히 높습니다. 가톨릭대 40%, 건국대학교는 건국대학교인 경우에는 이렇게 왜 두 칸이 나오냐면 건국대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그 반영 비율을 달리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학과 특성에 맞게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정시에서도 반영 비율을 달리하고 있는 대학이고요. 경희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비율을 그 미적분 기하 그리고 과탐의 성적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들은 예전 수능하고 다를 바가 없는 체감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수학 나영이 확통이구나. 그리고 예전에 뭐 과탐이나 사탐은 여전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애들은 점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평가원의 입장에서는 수원 수투를 약간 더 세밀하게 출제해야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수원 수투가 굉장히 좀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 상위 성적을 차지하는 친구들이 3점짜리를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도. 자, 다음 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서울대를 보낼 애가 과연 나왔느냐라고 하면 의문이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서울대에서는 이러한 이 수능에 활용되는 모든 영역을 활용하려고 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이런 군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PT를 준비했습니다. 원이나 투 그룹은요 예전부터 서울대에서 받아왔던 그런 구조고 여기서 혹시라도 올 1등급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집단에 있는 자녀분을 둔 부모님께서는 여기 3그룹에 있는 자유전공학부를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전공학부는 제2외국어를 반영하지 않고요. 과학을 2과목을 이수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서울대 학교의 그 정시 전형의 변화는 상당히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T는 왜 준비를 했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수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저는 수시보단 정시가 맞는 것 같아요. 정시 더 많이 뽑는데요. 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하고 그다음에 정시에 올인했던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었던 지금 현재 고3 세대들은 굉장히 정시에 대한 비중이 높은 그런 집단인데요. 실제로 전국 단위로 바라본다고 하면 여전히 정시 비중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인서울권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 소재 대학들은 이렇게 교육부에서 40% 이상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었고 올해 들어서 거의 모든 대학들이 40%를 다 정시 인원으로 선발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아마 수치가 책자에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2022학년도하고 2023학년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유난히 정시 인원이 늘어난 대학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직관적으로 보셔도 그러면 아마도 원래 중앙대와 경희대는 굉장한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대학의 정시 전형 방법입니다. 서울대가 나군으로 모집을 하면 연세대와 고려대는 당연히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군으로 형성이 되고 서울대를 통해서 위시에서 조금 더 좋은 인재들을 뽑고자 하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역시나 나군에 위치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군은 일부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서울대 전형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원래 고3 수험생을 둔 그 고3 수험생 자녀분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 외에도 2학년 학부모님이나 1학년 학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대에서 교과 평가를 20% 반영해서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하니까 서울권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교과 평가는 말 그대로 서류 평가 요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우수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구조를 겪게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 서울시 교육청 자료를 좀 받게 돼서 봤더니, 그러니까 서울시는 지금 이미 전년도 자료로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일반 전형이 교과 평가가 20%고, 그다음에 서울대 직유는 정시에서도 직유를 뽑거든요. 이제 올해부터. 근데 서울대 직유 같은 경우는 40%이기 때문에 그 40점 중에 30점만 맞아도 재수생을 이기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재학생을 위한 수능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는 우리 애들을 뽑고 싶어 하는데 보낼 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서요, 이제 가채점 분석입니다. 가채점 분석 결과는 밑에 나와 있듯이 EBS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제가 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설 입시 기관의 자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수능 가채점 분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인데요. 수능 가채점을 분석하는 것은 실채점이 나오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서 작년보다 뭐 표준 점수 2점이 내려갔으니까 우리 애가 상위 누적 100분위가 한 3%가 올라가겠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선생님도 안 계시고 전문가도 없습니다. 다만 경향성으로 보았을 때 이 100분위 96%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 수능 점수의 산출 원리는 표준 점수로 산출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또 말씀드렸지만 원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쫙 이렇게 이 석차를 매기고, 그런 다음에 표준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그 표준 점수를 받은 인원수를 가지고 상위 96%, 하위 96%에 있으면 이제 1등급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4%를 뽑는 것인데, 그랬을 때 이 원점수로만 보면은 조금 더 많은 점수를 받아야만 1등급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국어가 조금은 쉬웠구나, 이렇게 예측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EBS에서 예측하고 있는 결과값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도 보면 전년도 2등급 컷의 위치와 원래 2등급 컷의 위치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등급은 뭔가 전년도보다는 손해보는, 1등급이 학생들은 전년도보다 손해보는 표준 점수를 받게 되겠지만 2등급에 위치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손해볼 게 없는 거고, 3등급은 오히려 2점을 약간 더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엄매와 화작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점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나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이 원점수를 약간 한 두 문항 정도 또는 한 문항 정도는 더 받아야 하는, 그런 게 바로 이 선택형 수능의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채점 분석 자료는 그렇게 머리에 안 담아 두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번 주 금요일에 실채점 분석이 또 나올 겁니다. 다음 수학입니다. 저는 수학이 너무 원래 이 문과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2, 3, 4, 5 등급의 표준 점수가 거의 원점수까지 유사하게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원래 수학의 변별력이 크다고 언론 보도가 조금 나왔거든요, 실제 첫날은. 근데 실제로 가채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2, 3, 4, 5 등급에 있는 이 문과 학생들이 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버텨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영어입니다. 영어는 2023학년도 요런 이 표에 있는 값들은 추정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년도에 영어 영역의 그 등급 분포도를 보면 1등급을 차지한 인원수가 6%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영어 절대평가가 처음에 도입이 되었을 때에는 그래도 한 9%에서 10%를 예상하고 출제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그 1등급을 차지하니까 변별력을 또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6%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수능의 1등급을 차지를 했는데, 원래는 추정값이 약간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예측하시면 되냐면 영어가 전년도보단 조금 쉽게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거는 추정치인데요. 이거는 결시율이 반영되지 않은 거라서 실제 3교시 영어 영역 그 결시자가 전년도보다 더 늘었다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응시자를 분모값으로 갖고 있는 이 등급 비율의 분포를 생각한다면 한 7%는 또 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의 등급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몇 점 이상이면 1등급인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영어의 등급 비율을 왜 공개를 하냐면 이 영어 과목이야말로 그 수시에 있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그거 아주 소중한 효자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사회탐구 결과입니다. 저도 이게 한 수능 끝나고 한 토요일인가 그때 확인을 했었는데요. 사회탐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실제 저도 현재 고3 학년 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을 봤더니 탐구가 굉장히 어려웠다. 사회탐구가 나오는 학생들마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입시적으로 달리 생각하는 게 어려울수록 저는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과탐 애들이 교차 지원을 못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얘네들이 상위 1, 2등급 애들이 버텨주면 그 연세 효과로 인해서 3, 4등급의 애들도 자연계열 소위 말해서 자연반 친구라고 좀 표현을 하자면 자연반 친구들이 인문계열 모집 단위로 들어오는 현상을 어느 정도는 좀 디펜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과탐하고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탐구 영역입니다. 전부 다 최고점의 표준 점수가 70점대고요. 다시 앞에 PT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탐구가 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70점을 더 초과하는 그런 과목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엔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과탐 응시자의 인문계열 교차 지원을 조금은 상쇄하려는 그런 의도성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시 지원을 위한 준비 포인트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조금은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할까 합니다. 학부모님들을 위해서요. 자, 수능 성적표 샘플입니다. 국어는 이렇게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원점수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화작 화법과 작문 131 되게 잘 본 거네요. 샘플입니다. 그리고 미적분 137이면 매우 우수한 학생이고, 다만 표준 점수는 국어 수학인 경우에는 0부터 200의 값에 위치한 값이 나오는데 탐구는 두 과목을 합쳐서 0에서 2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탐구는 각 과목별로 100의 값이 가장 높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고점의 점수가 아까 75점 정도, 72점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50부터 100 사이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직관적으로 보고 싶으시면은 표준 점수에서 국어 수학이 예를 들어서 표준 점수 100에 위치해 있다. 표준 점수 100점을 받았다라는 것은 전국 평균 값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탐구에서는 그것이 이제 50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분위는 그 표준 점수에 근거해서 등급이 산출되는 그 퍼센티지가 산출이 되는 것이고요. 원래 가채점 직후에는 학생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별 고사를 응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실제 우리 학교 학생들도 선생님 면접 보러 안 갈래요 이렇게 했던 학생들도 있고요. 또는 최저를 못 맞춘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한 문제 차이로 뭔가 등급이 변할 것 같다 하면 당연히 대학별 고사를 보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것 같고요. 자, 이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이 배치표입니다. 종이 배치표. 실제 선생님들은 솔직히 종이 배치표를 많이 보시진 않아요. 실제 상담 프로그램이 워낙 고도화돼 있고 전문화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좀 직관적으로 그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우리 애들이 어디를 가야 할까 이런 칸을 찾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점수 구간이 이렇게 형성돼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가채점 직후에는, 그러니까 아직 요 시기에는 딱 그 칸에 있는 과만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위아래로 한 칸이나 두 칸 정도를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실제 여기는 그 과들의 그 이름만 나와 있는데 실제 종이 배치표 엄청 큰 거 아시죠? 전지 사이즈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 점수 구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아예 다음 PT에서 설명을 드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받은 친구가 있다면 이런 배치표들이 이렇게 붙여질 거예요. 이게 조금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그러면 왼쪽은 표준 점수고 오른쪽은 백분위 값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읽으실 때는 여기 뭐 362, 372 이런 값을 읽으실 때는 여기서 표준 점수가 산출되는 국어, 수학, 탐구를 합한 값이 360이니까 실제 요 학생의 위치는 여기 요 사이가 되겠죠. 그럼 백분위로 본다면 244.5%니까 그럼 이 백분위는 어떻게 산출하는 거냐면 실제 성적표를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국어, 수학은 그냥 더하시고 탐구는 이 66%와 87%를 평균 내셔서 더하시면 돼요. 백분위 값은. 자, 그러면 이 학생은 표준 점수로는 이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백분위 값은 요 윗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는 법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 친구는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으로 보내야 할까요?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으로 보내야 할까요? 표일까요? 백일까요?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더 유리한 친구인 거예요. 이 친구는. 왜냐하면 점수가 한 칸 더 높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실제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종이 배치표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방법만 좀 살짝 말씀드렸고요. 조금은 고민스러운 학생 3명을 이렇게 데리고 와봤습니다. 표준 점수는 전부 다 동일하고요. 백분위 값은 A, B 학생도 동일합니다. C 학생이 살짝 4.5 정도 모자라고요. 근데 영역별로도 점수가 아주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과연 어떤 학생이 수능을 잘 본 걸까요? 네, 되게 조용하네요. 결론은 알 수 없습니다가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실제 환산을 해보면 건국대에 아까 건국대는 제가 그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반영 비율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값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결국 A라는 학생은 탐구 과목을 더 잘 봤기 때문에 건국대 2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고 B 학생은 국어를 잘 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기에 유리한 동국대에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점수를 보실 때 부모님들께서 조금 유의하셨으면 하는 거는 각자 대학만의 방식으로 환산 점수, 즉 1000점 만점 또는 500점 만점의 환산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건국대와 동국대가 똑같이 비교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동국대에서는 여차저차해서 722.43의 점수인 것이고 건국대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인해서 이 친구는 705점이라는 얘기이지 이 친구가 동국대에 유리하다는 값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정시를 합격하는 길은 상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학생들은 또 모의 지원이라는 걸 또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불리를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는 구조가 아까 건국대 1에 유리했던 학생은 이 A 학생이었죠. A 학생이 수학도 되게 잘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반영 비율의 구조에 의해서 유불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이다. 오늘 하나 안고 가실 거는 대학별로 영역별 반영 비율을 유심히 보시고 그 자녀분의 성적표를 받아보셨을 때 이 친구가 과연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이 상대적으로 유리한지를 먼저 분석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종이 배치표로 갖다 대시면은 나중에 실제 결과가 조금 밀려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는 간단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역시 계열별로 반영 비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 PT는 아마 자료집에는 없을 거예요.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주대학교는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에 중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분 기하 집단, 그 다음에 과탐 집단에 대해서 그 점수에 대해서 10% 또는 공학계열은 15%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대학교는 100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이거든요. 그러면 수학 70%, 그러니까 수학이 100분위로 70점인데 그 학생이 만약에 미적분 기하를 응시한 친구라면 실제로 자연계열에 지원하면 77점을 안고 가는 거죠. 따라서 확률과 통계 집단에서 자연계열 모집 단위로 원서를 넣고 싶다 하면 원서를 넣을 수는 있거든요. 들어가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수학만 놓고 본다면 확통 집단은 77%, 즉 3등급을 받아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생과 경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영 비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체능에서도 체육교육과하고 체육학과의 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점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제일 어렵게 설명이 될 것 같은 부분이 이 군별 배치 인원입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단언컨대 요 자리에 있는 학교든 가정이든 여기 보낼 애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을 애들은 여기 설명에 오지 않아요. 인터뷰 준비하지. 그죠? 그래서 하지만 군별 배치 인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유사학과를 가지고 가나 다군을 쓴다고 했을 때 어디서 인원이 빠질 수 있느냐 이거를 조금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입시적인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학과가 서울대 의예과입니다. 30명 뽑겠죠. 추합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학가지 않는 이상. 그러면 서울대에서 30명을 뽑았을 때 가톨릭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이 소위 말하는 메이저 의예과 집단은 추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대에 지원한 학생들이 당연히 가군에도 불안해서 지원을 하겠죠. 그러면 그 서울대에 간 이 30여 명의 학생들로 인해서 나머지 가톨릭, 성균, 연세, 울산 이 의예과 학생들은 추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추합 학생들은 어디서 끌고 올까요? 가구는 이미 합격을 했을 테니까요, 그죠? 요 집단에서 끌어올려 줘야 되는 거예요. 즉, 경희대와 중앙대 집단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서울대는 겁이 나서 못 쓰겠고 가톨릭이나 성균이나 연세나 울산은 추합으로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원서를 넣는 집단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굉장히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확대해 볼게요. 자, 성대 가군으로 전자전기공학부를 뽑아요. 한양대 보겠습니다. 유사학과가 보이시죠? 그러면 과연 여기를 선택해서 여기를 선택할 경우엔 나군은 어디로 쓸 거고 만약에 한양대 가군을 놓고 보면 나군은 어디로 쓸 것이냐 이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딘가에서 뚫리겠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유사학과로 찾아보시면은 한양대는 요런 과가 한 80여 명이니까 그러면 어쩌면 성대 나군에서 여기가 널널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주 더 잘 드러나는 쪽은 자연계열 모집단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계열의 학과를 원하는 학생이 보통 물리 베이스 학과를 가려고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과가 선택도가 되게 뚜렷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겹치죠. 둘 중에 하나는 조금은 여유가 생기는 인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대학별로 편하게 그냥 읽어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 평가 도입을 했고요. 서울대가 이렇게 학생부 평가를 도입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입시 전문 기관에서 재수생들이 그럼 어디로 빠질 거냐라고 했을 때 원래 연세 고려는 조금 치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강대는 전통적으로 수학 잘 본 애들이 많이 가고요. 수학을 잘 봤는데 탐구는 못 본 애들이 많이 가고 있는 대학입니다. 수학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까 작년에 교차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서강대 몇 퍼센트 교차 지원했을까요? 50%가 넘었습니다. 굉장합니다. 근데 그것이 원래 사탐의 난이도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은 막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금 희망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앙대 경희대입니다. 중앙대 경희대가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특히 가군에서 굉장히 늘다 보니까 이 기존의 가군을 차지하고 있었던 다른 대학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중앙대와 경희대 가군은 굉장히 그 학과 선택을 잘만 하시면은 전년도보다는 약간은 낮은 값으로 합격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경희대 가군을 쓰실 때는 캠퍼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역. 네. 작년까지는 나군에 국제캠만 있었는데 원래는 이 국제 캠퍼스의 일부 학과가 가군으로도 이동했기 때문에 경희대 가군은 서울캠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국외대입니다. 외대가 가장 외대스럽지 않은 발표를 했습니다. 영어를 축소하고요. 수학 반영 비율을 증가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학이 가장 변별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고요. 다음은 세종대입니다. 세종대. 세종대면은 한 표준 점수가 한 360 라인, 360에서 370 라인대 애들이 많이 가는 대학인데 그 대학이 가군을 신설을 했어요. 근데 그 가군에는 경쟁 대학들이 어마어마하게 포진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360에서 370대의 표준 점수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국민과 숭실을 유심히 보시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오지 않을까. 또 하필이면 국민대가 때마침 표준 점수로 변경을 했거든요. 백분위 대학에서. 그럼 표준 점수로 변경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 숭실과 세종이 경쟁을 하겠다라는 이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대가 표준 점수로 변경했어요. 그러면 어디가 빌 것 같아요? 역시나 조용합니다. 단국대가 해볼 만한 거예요. 단국대가 백분이니까. 그러니까 백분위가 우월한 학생들이 기존의 국민대를 가려던 학생들이 조금은 단국대로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경향성을 보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더 좋은 정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채점 기간에서 지금 요 정도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실채점 기간이 되면은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최종 성적 확인은 이번 주 금요일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거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인데 요것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학에서 다 발표를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상담받는 그런 자료들을 보시면 선생님들이 그 환산값을 다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것까지 내가 분석을 해야 하나 이거를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수시 합격 발표가 15일에 이루어지지만 수시 등록 기간은 2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충원 합격으로 인해서 정시 상담을 받다가 대학에 등록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아무래도 이 C 구간인데요. 이 C 구간이 뭐냐면 정시 원서 접수 하루 전에 확정 인원을 공지합니다. 이 확정 인원이라는 게 뭐냐면 수시로 계속 뽑아봤는데 남는 결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특별 전형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세팅을 잘하는 대학교가 연세대인데요. 뭐냐면 농어촌 전형으로 엄청 많이 뽑겠다라고 발표를 해놓고선 덜 뽑는 거예요. 적격자 없으니까. 그럼 걔네들이 자연스럽게 정시로 2월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시 상담을 쭉 받으시다가 실제점 기간에 확정 인원 공지가 나오면 한 번은 더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실제점 기간에는 다소 소신이나 상향 지원으로 분류되었던 학과가 갑자기 인원이 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인 위치가 내려올 수 있겠죠. 안정권으로. 그러면 또 다른 안정권을 찾았을 경우에 또 다른 상향학과를 또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까지 다 감안하셔서 좀 넓게, 아까 제가 서두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종이 배치표 보실 때 두세 칸 위아래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 원리 때문입니다. 자, 변환 표준 점수인데요. 자, 탐구 영역의 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가 없도록 백분위 성적을 표준 점수로 바꿨다.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 또는 어떤 대학은 변환 보정 점수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줄여서 변표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 변표를 반영하는 대학들, 특히 표준 점수와 변표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보통 아이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서울대는 작년부터 변표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과탐이나 사탐에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좀 발생한 작년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동국대학교 변환 표준 점수인데요. 실제 그 수능 성적은 정수값으로만 발표가 돼요. 근데 이런 대학들은 소수점까지도 부여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좀 층위를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실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발표는 되지만 그냥 입시기관에서 발표되는 그 결과로 좀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런 변환 표준 점수가 약간의 동일한 백분위인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조금 백분위가 우수한데 나는 상대적으로 좀 표준 점수가 깎이는 친구가 있고요. 나는 백분위가 좀 낮은데 표준 점수가 올라가서 이 경쟁력이 생기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요 부분은 학교 가셔서 담임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시면 담임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많이 알려주실 거고, 이거 모르셔도 돼요. 결국에는 환산 점수라는 게 생기니까 결국에는 그 프로그램이 다 계산을 해주거든요. 업데이트된 계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유불리는 또 그 프로그램 상에서 판단이 될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그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신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인 모집 시기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건 추가 모집인데요. 이건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추가 모집은 쉽게 말씀드리면 재수를 하려다가 2월 마지막 주에요. 2월 마지막 주에 정시 등록이 다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모집을 한다고 해서 추가 모집 기간입니다. 자, 이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학별로 추가 모집 상황이 굉장히 다양한데 지원 횟수가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정시 때 원래는 3장밖에 못 쓰잖아요. 가나 다군에서 이때는 100개 대학에 100장 다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금까지 추가 모집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그 입시 결과가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블라인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도박성으로 넣어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원 자격 제한은요. 수시 합격 사실이 없어야 되고 추가 모집 기간 전에 정시 등록을 한 상태면은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충원 합격에 충원 합격이 모두 이루어져서 정시로 합격을 한 친구가 굳이 도박을 해야 하는 추가 모집에 뛰어들진 않겠죠.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라도 재수를 결정했던 학생에게 조금 권할 수 있진 않을까, 주요 대학 위주로 권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그 제주대학교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에 그 조금 오류가 좀 있어서 바꿔드릴게요. 국수탐 평균으로 제가 이렇게 워딩이 나갔는데요. 실제 국수탐 100분위 평균의 70% 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국수탐의 100분위 평균값이긴 한데 이것이 합격자 기준의 70% 컷에 위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70%의 그 위상이 뭐냐면 최초 합격 라인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할 수 있는 값이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까지 온 것 같네요. 자, 실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는 대기업 대입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걸 보실 때 실제로 보면은 여기 그 좀 깨알같이 나왔지만 요 윗부분에는요 전형 요소들에 대한 설명, 전년도 경쟁률까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영 비율이 직관적으로 우리 아이는 불리한데 이게 다 보이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국어 수학을 잘 보면 가천대 경찰행정학과랑 맞는 것이고, 근데 영어 탐구를 못 봤을 경우에는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 합격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른쪽 칸으로 더 나아가면은 실제 국어 표준 점수 100분위, 수학 표준 점수 100분위, 영어 등급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이 됩니다. 자, 학교 선생님들께서 더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센진학 프로그램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센진학 프로그램을 보통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인서울권 학교를 좀 알아볼 때 그 여기 로우 데이터가 서울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권이나 부산 지역, 특히 부산 지역 이쪽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은 업데이트가 안 됐고 제가 알기로는 18일에 최종 업데이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일 이후에는 정시 상담 가실 때 센진학 자료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거를 활용하는 학교에서는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계속 연 단위로 계속해서 누적해서 만들고 있는 자료가 바로 제주 지역 합불 자료인데요. 전년도에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제주 지역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했고, 뭐 추가 합격은 어땠고, 합격 사실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사례로 알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자료집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오늘 딱 완결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제주진학교사협의회 입결 분석팀에서 그 제주 지역 선생님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3년치 입결 데이터를 조금 가공해 가지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실제 이 자료 배포는 내일 오전 아니면 모레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 진로진학센터에 파일 남겨놓고 갈 테니까요. 학교로 배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부 강연을 마치겠고요. 아주 장시간 동안이었지만 제가 좀 두서없이 설명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이나마 좀 실제점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감이나 틀이 좀 잡히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